자, 전산세무 실습 6월 7일, 6월 14일, 네, 15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4번에 우리 소득세 문제 풀고 있다, 그죠? 자, 1교시 때 우리 문제 분석은 다 한번 해봤고요. 자,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우리 연말정산 실시한 다음 달 급여에 반영을 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2월분 급여대장도 지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신고서도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 수당 및 공제사항을 반드시 등록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요. 요 하단의 자료들 있죠. 요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수당 공제에 들어가서 자, 기본급 맞고요. 그리고 가족 수당 한번 찾아봅시다. 가족 수당이 없으니까 넣어줘야 되겠네요. 자, 가족 수당은 우리 육아 수당은 그 월 10만 원 이내에 우리가 6세 이하의 부양하는 그 직계 자녀가 있다고 하면 우리 비과세인데, 그런 그 구체적인 그리고 법률상에서 요구하는 그 비과세가 아닌 수당들은 전부 다 가세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명칭은 가족 수당입니다. 자, 유형은 급여고요. 그리고 한도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 네. 그리고 월 적용 여부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사용 여부에만 열어 체크하도록 하죠. 그리고 연습할 겸 이 급여 명세서상에 수당 항목이 아닌 것은 그냥 부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월차 수당, 자,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식대 여기에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있네요. 자, 직책 수당은 없다, 그죠? 그러면 부로 남겨 놓읍시다. 지금 상여도 없네요. 자, 부로 남겨 놓읍시다. 근데 굳이 안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자, 2월 달이네요. 2월 급여 지급일이 언제죠? 자, 여기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월 28일이래요. 그래서 28일로 남겨놓습니다. 자, 사원은 자, 김다움 씨네요. 자, 아이코, 사원부터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아이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우진기업. 자, 2월 28일. 자, 김다음 씨고, 자, 수당공제서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네, 직책수당도 없고, 월차 수당 있고, 식대 있고, 다 있고, 요거 가세, 가족수당. 자, 요렇게요. 자, 기본급 250만원. 자, 월차 수당이 12만원. 식대가 20만원. 별도 식사 제공이 없는 걸로 봐서 10만원까지만 비과세고 10만원 초과분은 비과세가 아닙니다.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30만원, 야간 근로수당은 40만원, 가족수당은 30만원. 자, 요렇게요. 자, 이제 공제 항목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15만원, 건강보험료는 20만원, 장기요양보험료 금액 일치하고요. 고용보험도 일치하고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모두 다 일치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가 전산세무 2급에서 작업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세무 1급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자, 지금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문제 단서에 보니까 2019년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은 3개월간 균등하게 분납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거까지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반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메뉴를 보게 되면 분납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연말정산한 내용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이코 체크를 하고 불러와 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182만 8,980원, 소득세 18만 2,880원입니다. 자,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결정세액이라는 거는요. 자, 우리가 6,500만 원 연봉자라면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지금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납부를 하죠. 그것을 우리는 기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기납부세액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만 더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말정산하는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작년 자료를 봐야 되니까 또 불러올 수가 없겠네요. 그쵸? 네. 이거는 이번 연도고, 이게 실무 자료 쓰면 전년도 거도 볼 수 있고 할 텐데, 그죠? 자, 요렇게 불러오기를 하고 나면 지금 2019년도 연말정산 결과가 딸려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체크를 하고 분납 환급 계산이라는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분납, 2차 분납, 3차 분납 이렇게 분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이만큼 납부하겠다. 그리고 3월 달에 이만큼 납부하겠다. 4월 달에 이만큼 납부하겠다. 그래서 2, 3, 4 이렇게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182만 8,980원을 분납해서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분납 계산이 끝났으면 분납 적용을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말정산 소득세가 더 달라붙죠. 자, 우리는 지금 이 급여 맹서서에서는요, 여기까지만 달라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연말정산 결과를 갖다 붙이고 그리고 분납을 하고 나니까 이제 연말정산 소득세라고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이제 공제가 되고 나머지 차액만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징을 당하다 보니까 급여가 원래는 382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260만 원으로 120만 원이 훅 줄어버린 거죠. 그죠? 한급이 나왔다라면 예, 더 많이 됐을 텐데 연말 정산을 하고 세액을 제대로 산출해 본 결과 이 사람은 추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2월분 급여대장 연말정산을 포함해가지고 완료를 하였고요. 그런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예요. 자, 기속기간은 2월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급도 2월 말에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급기간도 2월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분납 적용하시겠습니까? 할 때 얘로 클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지고 뭐 전월 미환급세액을 입력하라 그런 자료들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우리 소득세의 소문제 2번 문제까지 모두 다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5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해강산업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진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업 글씨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강 산업을 클릭을 하고 변경을 해주세요. 자, 요런 자료들이 요게 만약에 우진 산업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빵점 처리됩니다. 네, 해강 산업으로 변경을 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법인세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분석한 자료인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자, 가령 자, 법인 조정 그 탭을 누르게 되면 법인 조정 1과 법인 조정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법인 조정 1에서 서식을 작성을 합니다. 자, 표준재무제표 메뉴, 기초정보 관리 메뉴는 건들지 않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메뉴, 그리고 소득 및 가표 계산, 과목별 세무조정, 그리고 공제감력세 조정 1, 공제감면 세액 조정 2, 그리고 감가상각비 조정 이런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사용하는 것은 수익금액 조정, 소득 및 가표 계산, 과목별 세무 조정 이렇게 주로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따금씩 밑에 메뉴들을 건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서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 이것을 어떻게 다 공부할까 정말 많이 고민이 되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법인세는 서식 작성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것처럼 법령을 잘 알고 있고 어떤 한도 계산이라든가 왜 그렇게 숫자가 만들어지는지 잘 알고 있어야 서식 문제 작성을 잘 할 수 있어요. 물론 짧은 시간 안에 어떤 그 학점만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면 굳이 저랑 이렇게 논의를 할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내용들 입력을 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살짝 공부를 하고 서식 작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서식 작성을 할 때 부분 점수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이론 시험 그리고 법인세 세무조정 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득하고 법인세 세무조정을 이렇게 깔짝깔짝 손을 댄다면 이 또한 합격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 전산세무 1급이 합격률이 낮은 게 수험자들의 그 기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 한국 세무사에서 주관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전산회계 2급, 전산회계 1급, 그리고 그 뭐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공부 방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자, 전산회계 제대로 공부하려면 조금 이런 순서를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산회계 2급은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파트입니다. 전산회계 1급은 자, 재무회계 플러스 원가회계 플러스 부가가치세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전산세무 2급은 재무회계 더하기 원가회계 더하기 부가가치세 더하기 소득세 이렇게 합니다. 전산세무 1급은 재무회계 더하기 원가회계 더하기 부가가치세 더하기 소득세 더하기 법인세 이렇게 수험을 봅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2급 공부할 때 이 회계 원리를 굉장히 완벽하게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전산회계 1급, 2급, 전산세무 1급 이렇게 갈 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회계 원리,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 원가회계를 완벽하게 조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개념 위주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념 위주로. 그래서 전산세무 2급에 가서는 살을 좀 더 붙이고요.
그리고 전산세무 1급에서도 4를 좀 붙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전산세무 2급에 들어가서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부가치세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를 또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산세무 1급에 가서 4를 조금 더 붙여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요. 실질적으로 본다면,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조금 완벽하게 그 급수별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이 부가가치세가 뭐 어렵게 나오지 않고 개념 위주로 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 서식 작성 이런 것보다는 뭐 메인 매출 존표 입력에 많이 치우쳐져 있고요. 근데 이 메인 매출 존표 입력이라는 것도 일반 존표를 잘할 줄 알면 또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등급마다 이런 식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할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산세무 1급에서는요. 자, 윗단계에서 요렇게 했던 내용들을요. 여기서 많은 점수를 획득을 하고 그리고 법인세로 들어가서 점수를 조금 득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냐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법인세 서식에서는요. 자, 중요한 서식 작성 문제는 제가 20개 정도로 간추려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추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게 여기 수익금액 명세서,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 그리고 법인세 가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이게 굉장히 많이 빈출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할 줄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서식들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냥 20개가 넘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 있죠. 접대비는 한도 계산해야 되고,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명세, 그냥 완전하게 명세서 같은 것들, 요거 한도 계산하는 건데 자동,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식들마다 어떤 그 작성할 때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편하게 작성할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뭐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개의 서식별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5번이라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번에 명세서를 작성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법령을 토대로 어떻게 서식이 작성되고 어떻게 서식을 꾸미고 그리고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이 한 바퀴 돌리는 게 힘들어서 그러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돌릴 때는 그만큼 계속 시간이 감소될 거예요. 조금 전산세무 2급에서 전산세무 1급으로 넘어갈 때 이 법인세 때문에 이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합격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회계법인, 세무법인에서도 이 전산세무 1급을 취득해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산세무 2급은 조금 요런 것 공부하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데, 그 전산세무 1급은 요런으로 공부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안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뭐 재무회계나 원가회계가 잘 돼 있거나 뭐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주요한 서식들 같은 거를 메모를 해놨다가 연습을 좀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 한 개짜리는 그냥 뭐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왜냐하면 이 서식 문제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되는 게 한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리고 한 문제당 6점 정도라고요. 6점. 그러니까 하나가 어렵다고 해서 스킵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뭐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안 했던 거 가지고. 그죠? 그래서 주요하게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모두 공부한다는 것은 조금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위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주요 서식 위주로 공부를 좀 해주고, 그 자격증과 상관없이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요, 이론 공부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하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강산업이고 코드가 931번입니다. 맞고요. 자,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그리고 제조와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자,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을 하시오. 그리고 여기도 적어놨죠. 회사 선택 시 유의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성 대상 서식을 보니까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법인세, 가세표준, 세액 조정. 요거는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손충당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대손충당금이죠? 네, 요거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칸을 좀 넓게 쓸게요. 자, 다음 자료에 근거하여 해강산업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관련 세무조정을 하시오. 단 대손실적률은 1%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첫 번째 매출채권 내역 보니까 외상매출금. 자, 여기 보면 전부 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 자, 이런 식으로 잡힌다면 대변에 제품 매출 1억, 그리고 부가세 수금.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회계 처리를 했잖아요. 자, 요렇게요. 자, 따라서 우리는 제품 매출 1억 원을 하면서 부가세 수금 1,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하나로 사용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매출채권 내역에서 이 외상매출금, 받으럼 공사미수금은 매출세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셨죠? 자, 받으럼도 2천만 원 있고 공사미수금도 3,200만 원 받을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매출채권 내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손 내역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대손금 요건을 충족한 것만 우리가 그 무엇이냐 대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손 내역들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세무조정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4월 5일입니다. 자, 거래처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받으럼 100만 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자, 우리 6개월 경과한 부도 어음이기 때문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또는 어음 또는 외상매출금 뭐 이런 것들은요, 비망 계정이라고 해가지고요, 비망가액을 남겨놓고 상계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뭐냐 하면 1번 문제에서는요, 비망가액 장부에 남겨놔야 되거든요. 비망가액 1,000원을 공제 후에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1,000원을 남겨놔야 되는데 100만원 전액 상계하였기 때문에 그 1,000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 사항입니다. 자, 받으럼 1,000원. 자, 우리 비용 처리함 우리가 대손 처리는 가능하지만 비만 가액을 놔둬야 되기 때문에 받으럼 1,000원을 남겨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유보로 남겨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충분하다면 어떤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어떤 그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네요. 자, 회계장부상으로는 100만원이 모두 다 공제가 되었어요. 자, 회계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자, 100만원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99만 9천원만 제거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000원이 비만 가액으로 남겠죠. 자, 그래서 이 장부상의 100만원과 세법상의 99만원의 차이를 유보라는 금액으로 남겨주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회계가 1,000원이 더 많아진 상태, 회계가 1,000원이 더 적어진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법에서 1,000원을 더 올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100만원을 맞춰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자, 6월 10일 날 거래처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자, 우리 요거 있죠? 채무자의 파산이나 뭐 형의 집행, 뭐 폐업, 사망, 실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요거 결산조정 사항이라고 비웠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인해서 해소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은 대손충당금 대손 요건에 충족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무조정 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회계를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3번입니다. 자, 7월 25일 거래처의 부도 발생으로 받으럼 80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자, 그런데 부도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손충당금과 상계하면 안 됩니다. 대손 처리하면 안 되죠. 그렇죠.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세무조정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받으럼이고요. 80만원을 유보시켜 줍니다. 결국 요런 거죠. 자, 핵에서는 80만원을 지금 제거를 했어요. 근데 세법은요, 제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80만원을 업 시켜줘 버립니다. 아셨죠? 요렇게 유보를 시켜줍니다. 4번입니다. 자, 9월 18일 해수기일이 6개월 경과한 특정 거래처의 소액 채권인 외상매출금 15만원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우리 해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에서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은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잘한 거죠. 자, 3번 자료에는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내역이에요. 네, 세법이 아니고. 자, 대손충당금을 보니까 회사 기초 대손충당금이 320만원 있었고 당기에 217만원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당기에 245만원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기말에는 292만원으로 설정을 했네요. 자, 설정을 했다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기말에 292만원을 우리가 잔액으로 잡아놓고 있네요. 자, 우리 회계상에서는 어떻게 써요?
이 기말 잔액을 이렇게 했죠. 매출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이 기말 잔액을 우리가 계산을 했잖아요. 근데 보충법으로 했죠. 그런데 세법은 총액법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말 대손충당금 부인액이 있잖아요. 60만원. 이것을 세무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정기 대손충당금 60만원. 자, 삼각형이 어디 있나. 꼭 찾으려고 하면 없어요. 삼각형이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정기 유보사항을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자, 이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가 대손충당금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정할 때는요, 이 대손 내역은 우리가 하나하나 검토 후에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정기 부인액은 당기 초에 바로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무조정 사항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받으름, 자, 1,000원을 유보시켜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받으름 80만원을 자, 유보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정기 대손충당금 60만원을 마이너스 유보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도 초과를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회계상. 자,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기말 현재, 자, 요거 기말입니다. 292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매출채권 내역이 얼마가 있죠? 1억 1000에다가 2천만원에다가 3200만원을 더하고 나면 1억 6200만원이 됩니다. 자, 거기에 유보 금액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문제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유보가 없습니다. 당기에 발생한 것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기 때문이죠. 정기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기에 해당 채권별로 유보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유보 금액은 채권하고 관련된 유보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세무조정 두 가지 있죠. 이 두 가지만 가산을 해줍니다. 자, 유보 1000원 이고 더하기 유보 80만원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우리는 설정채권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유를 곱해 주는데요. 자, 유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큰 겁니다. 큰 거. 자, 어떤 큰 거냐. 자, 1%와 대손 실적률 중에 큰 퍼센테이지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해상 대손충당금은 현재 292만원이고요. 지금 세법상 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지금 과정이 있습니다. 이 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이 설정 채권에다가
퍼센테이지를 곱해줍니다. 이 퍼센테이지는 1%와 대소 실중률 중 큰 퍼센테이지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